네, 김양건 비서의 사망으로 북한 내부 권력 서열과 대남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김조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전옥현 국가정보원 제1차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일단 오늘 아침에 공식적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간략하게 올라왔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좀 뭔가 배경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문부터 좀 출발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지난달 11월 17일 이리을서울 호위사령관이 사망했을 때 물론 국장을 치렀습니다만 그때는 사망 경위를 굉장히 자세하게 네. 그 설명을 했거든요. 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이건 오늘 간략히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통상적으로 3일장, 네. 국장임에도 불구하고 3일장을 치르겠다. 그리고 리을서는 5일장을 치렀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배경이니까 우리 어떤 암투서를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사망하고 하루 지나서 이제 보고를 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3일장을 지낸다. 좀 이전과의 그 차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예, 지금 앞에서 이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통상 이제 비서급이 이제 사망할 경우에는 네. 5일장이고, 충분하게 그 사망 경위를 충분하게 북한 주민들이 또 대회에서도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는 게 관례인데, 네. 그냥 어제 저녁 6시경에 그냥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장례 위원장은 김정은이다. 그리고 내일 탈상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김양건 사망과 관련된 일종의 의혹 내지는 어떤 정치적 해석 같은 거를 빨리 차단하고 싶은 정치적인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단순한 교통사망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교통사망의 배후에 뭔가 네. 정치적인 요인이 개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양건 그 장례가 앞뒤가 잘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장례위원장을 맡았으면 네. 5일장으로 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통상적인 북한의 관리를 보면. 네. 근데 위원장은 김정은이가 맡았으면서 3일장으로 빨리 끝내버리겠다. 이게 격이 안 맞습니다. 예. 네. 그렇다 본다면은 이 정치적으로 어떤 배경하에 이번 사건이 일어났으며 또 정치적인 동인이 사망을 유박해 했는지 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해서 정치적 타살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도 사실 실력자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례가 꽤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저희가 그 그래프를 몇 장 준비했습니다만 네. 보면서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네. 지금 2003년 김영순 노동당 비서 물론 6월에 교통사고를 받고 10월에 이제 그 후유증으로 사망을 했고요. 그 리재강 조직도부 제2부장은 이제 장성택하고 어떤 라이벌 관계에 있다가 사망한 거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과거 사례도 있습니다. 그 네. 다음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죠. 예, 그 이종목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뭐 김치구라는 인물이 있고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다 당 비서급이에요. 굉장히 높은 고위 인사들인데 여기서 네. 의문점을 제기하고 싶은 거는 사망 시점이 어제 새벽 6시다 네. 라고 하면은 그 전날 밤에 사고가 났을 개연성이 있죠. 그러면은 저도 평양을 두어 차례 가봤다 왔습니다만 평양의 새벽에 차 다니는 거는 고위층 인사님은 못 다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음주운전이 가능하겠죠. 추론할 수 있는 거. 그럼 음주를 왜 했을까? 과거 우리 대부 그 전문가들이나 탈북 인사들이 하면 그 과거 아버지 때부터 이른바 송년회 겸 비밀 파티를 해서 자가 운전을 하겠다. 그럼 교통사고를 위장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앞서 저희가 그래픽에서 보여드리는 것도 다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사망했고 당시 북한이 그렇게 발표한 분들만 모아본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김양건 당 비서의 사망도 같은 추론이 가능하죠. 그런데 김양건은 사실 김정은 시대 들어서 대남 라인이 잇따라 숙청되는 과정이 꽤 있었는데 김양건은 건재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적인 타살 가능성이 불거질 수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네. 김양건이는 다른 그 북한 내 고위 관리들과 유일하게 다른 점은 한 번도 이렇게 실패한 적이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하방 교육도 받아보고 뭐 숙청도 되고 또 뭐 교육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네. 김양건이는 시종일관 승승장구하는 그런 아주 특이한 이색적인 정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네. 특히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서 굉장히 급격히 말하자면 승진을 했습니다. 네. 정치국 후보에서 정치국 의원까지도 이렇게 네. 굉장히 신속하게 승진했고 네. 특히 대남 비서가 이렇게 김정은의 대내 정치 활동에 수행하는 빈도수가
과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급격히 또 상승을 했습니다. 횟수가. 네. 이런 걸로 본다면 김양건이의 급격한 정치적인 어떤 지위 향상에 따른 김정은 이너서클 간의 암투 가능성, 시기와 질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예를 들자면 장성택 같은 경우에는 혼자 지나치게 독주하고 섭정할 정도로까지 위상을 커나가니까 네. 그 안에 이너서클에 있는 김원웅 같은 사람들이 친구 아니겠습니까? 최영야. 이런 것처럼 이런 그 북한 내 사회주의 체제, 특히 김정은 3대 세습 체제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권력 암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고 또 커지기 전에 항상 공포정치라는 이름으로 숙청되는 게 특징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는 김정은이에게 하나의 가설적으로 본다면 그런 이너서클 간의 암투의 발단이 돼서 이렇게 교통사고로 위장을 해서 즉 의도적으로 네.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 처형하고 숙청할 경우에는 그 정치적인 의도가 노출되고 네. 그럴 경우에는 본인도 죽게 돼 있거든요. 김정은이한테. 그렇기 때문에 교묘하게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사망한 걸로 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국가정보원이라든가 관계기관에서 이 관련 첩보를 충분하게 입수를 해서 조속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 첩보의 성격에 따라서 김정은 체제의 어떤 안정도 네. 또 대내외 정책의 어떤 변화 징후 이런 것까지도 깊숙하게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김정은의 지시가 아니라 그 이너서클 내 다른 부서와의 갈등 때문에 타살 가능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김정은의 지시가 있건 없건 묵인하에 할 개연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네. 이번에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유일 영도 체계 10개 항도 고쳤기 때문에 묵인하에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그런 게 또 하나는 이제 내년 5월 7차 당대회 때 이제 과거의 전례를 보면 굉장히 많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권력 엘리트들의 이제 변동이 생기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73살 굉장히 고령이지만 탈북 인사들이나 대북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북한도 어떤 행정체계상에서 우리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북한은 임기가 없습니다. 네. 없으니까 밑에 중장년층의 소위 중고위급 인사들 중에 자기도 수장을 해보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조선중앙 TV 보면은 그 여자분이 있어요. 메인 앵커 여성분이 있는데 이분에 대한 불만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네. 왜 저렇게 오래 하느냐. 딴 사람한테도 기회를 안 주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볼 때 역시 김양건 역시 강석주 역할도 같이를 했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통전부라든가 대남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인사들이 있는데 지금 전 차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할 때 사진 한 장이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네. 당시 우리는 뭐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 여러 가지 관계자들이 노무현 대통령 옆에 배석을 했는데 김정일 옆에 딱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이 김양건입니다. 북한에서는 굉장히 책사로 불렸고 그래서 할아버지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때. 그런데 세대 교체 측면에서 보면 어떤 형태로든 교체할 필요가 있지. 이분이 계속 할 수도 없어요. 또 하나 추론이 가능한 거는 대화 브레인이란 말이 이미지가 굉장히 온순하고 그런데 김정은 제1위원장에서는 남북 관계가 안 풀려요. 본인 입장에서는 안 풀렸는데 이 사람은 대남 총책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남의 이 속성 어떤 장애물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을 거거든요. 네. 많이 알 수 있다라고 보면 실제 많이 아는 사람은 실제 일을 역설적으로 해결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주변에서는 한 게 하나도 없지 않냐. 어떤 명분을 주고 어떤 그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교통사고. 또 하나는 실제 술을 많이 마시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음주운전하다가 어떤 장애물을 갖다 이게 충격을 가해서 사망했을 개연성도 있죠. 꼭 그 교통사고가 우리가 영화에서처럼 뭐 트럭을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도 본인이 실제 가서 교통사고를 낼 개연성이 굉장히 크죠.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리 보도하고 네. 간략하게 추격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의문점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자, 이 김양건 노동당 비서의 사망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조의를 곧 표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정부가 이런 북한 고위급 인사의 사망에 조의를 표명한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비서급 인사에 대해서 네. 공식적으로 조의를 표명한 사안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지금 자막에 나오는 대로 우리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 조율을 표명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한 두어 가지 정책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 김양건이가 실제로 지금까지 북한 인물 중에서는 우리 남북 관계를 가장 전면에 나서서 네. 주도적으로 다뤄온 최고의 그 아주 영향력 있는 북한의 대남 전략가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네. 또 이 부분적으로 이제 통전부 하면 대화도 있지만은 더 큰 것은 사실 대남 공작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전을 발송할 때 제가 보기에는 조의를 표명할 때 이 사람이 순수 대화파라고 보기보다는 공작 전문가적인 속성을 감안을 해서 조의의 수준을 결정해야 되겠다. 네. 만약에 지나치게 대화라고 하는 입장에만 매달려 가지고 특히 지금 이제 남북 간에 이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고 최근에 가까스로 열린 그런 그 당국 간의 차관급 회담도 네. 아무 결론 없이 결렬되다 보니까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남문 임기 2년 내에 뭔가 남북 관계를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이렇게 김양건 사망의 계기에 우리가 먼저 좀 더 인도적인 측면에서 조의를 표명한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희망 섞인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네. 현 김정은 체제의 여러 가지 특성을 본다면 이런 것은 지나친 낙관과 장밋빛 전망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의를 표명하는 것이 만약에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한다면 네. 조의 수준을 최소한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잘못하면 역풍이 불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 폐쇄한 사람은 김양건입니다. 김양건이를 지나치게 우리 국내에서 대한민국 통일과 같이 대화론자,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 대화에만 정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통전부의 기본 역할은 통일전선 전략에 의해서 대남 혁명 역량을 고조시켜서 즉 종북 세력을 키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2015년도 금년도가 통일대전의 해로 만들겠다 했습니까? 네. 통일대전의 해로 만드는데 제일 기여할 사람이 김양건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을 갖다가 그냥 조의를 표명한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리스크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 정부가 조의를 표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저는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어쨌든 그런 양면성을 가진 인물이지만은 우리한테는 가장 낯이 익은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데 새로운 후임자가 누가 올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지금 고인이 된 김양건보다 더 강경파가 왔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부에서 우리가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 이런 측면으로도 봐도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를. 그런데 이제 후임자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선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 외에 역설적으로 의외 인물이 나설 개연성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른바 그 대북 남북 대화라든가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전략을 전술적인 차원으로 새로 짜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제가 이제 네. 한 가지만 더 추가시킨다면요. 우리의 이 북한의 기본적인 그 회담 전략은 북한이 회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필요성이 없으면 의장적인 평화밖에 안 합니다. 이게 수십 년간의 남북 대화의 큰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의 관계가 전쟁 이후 한치도 못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남북 간의 공식적인 문서, 효과 있는 공식적인 문서가 북한 입장에서 뭐 하나도 없어요. 이미 북한이 다 무효화시켰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모한 남북 관계를 유지해오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네가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조의를 표명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의 수준에 따라서 북한의 대남 전략이 바뀐다든가 북한의 대남 협상 행태가 달라진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천진난만적인 생각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조의를 표명한다 하면 예를 들면 김관진 안보실장이나 홍영표 장관이 네. 김양건과 그다음에 총정치국장 황병사하고 회담을 했어요. 네. 그러면 회담을 그렇게 잠을 자지 않고 며칠간 하면서 쌓아온 또 작년에 서울에 방문했을 때 맺어온 인간적인 인연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인간적인 인연의 연장선상에서 개인 차원에서 일정에 제한된 의미로 조의를 표명하는 있을 수 있으나 네. 정부 차원에서 김양건이가 개성공단도 파괴했고 김양건이는 기본적으로 대남 공작 사업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네, 지금 의장 저희가 탈북자를 내보내는 방금 걸 들은 비롯해서 속보에 의하면은 홍영표 통일부 네. 장관 명의로 북한에 조전을 보내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도면 뭐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이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네. 우리가 어떻게든지 김양건이의 사망을 계기로 해서 대화의 분위기를 어떻게 해서도 살려보겠다. 이런 고육지책의 일환에서 나온 조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장단점이 있으나 일단 조전을 보내기로 결정했으면 네. 우리가 기대하는 장점을 살 수 있는 후속 여러 가지 보완 전략을 완벽하게 가꾸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리스크가 더 클 우려가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김양건 비서가 대남 정책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인물인데 작년 그 아시안 게임 폐막식을 앞두고 방문을 해서 했던 그 얘기가 녹취로 남아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정식 국장노지 그 방문 우리 일행을 따뜻히 맞이하고 성의를 표시해 준다니 감사를 생각합니다. 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는 우리 조선 민족의 영예와 또 힘을 온 세계에 과시한 아주 뜻깊은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네. 자, 이제 벌써부터 후임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트 김양건이 과연 누구일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정리는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익숙해본 거론해볼 수 있는 게 통전부 부부장을 맡고 있는 원동현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가장 그 김양건과 대남 대화에 많이 했었던 인사고요. 그리고 이 전종수라고 지난달에 제1차 남북 당국회담 때 북측 수석대표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사를 거론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언론이 잘 안 나오지만 김한수라는 인물이 있는 거로 거론, 통전부 서기국장, 우리로 말하면 한 차관급 인사 출연할 수 있겠죠? 네. 이 인사가 굉장히 거론될 개연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뭐 맹경일 이 부국장도 거론되는데 좀 급이 좀 낮기 때문에 갑자기 너무 건너뛰는 측면이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강석주 국제담당비서가 모스크바에서 오랫동안 와병 중에 있거든요. 이 강석주 역할을 지금 김양건이가 겸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지금 우리가 많이 북핵 회담 때 많이 거론됐던 김계관이라는 제1부부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개연성이 없지 않아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외교관인데 김계관이라는 인물도 역시 이 사람이 이 인사를 우리 측에 우리가 행정부처의 그 부서에만 했기 때문에 그 부서만 간다라는 거는 북한하고는 좀 안 맞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사고의 폭을 북한을 바라볼 때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전부 소속이 후임자로 바로 올라간다. 이거는 좀 아니고 전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의외의 인물이 이런 대화파로 이미지가 구축됐습니다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금강산 무조건 재개를 이번 1차 당국회담 때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계산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신변보장이라든가 개성공단 3통 문제 이런 선결 문제가 해결되면은 논의해보자라는 입장인데 금강산 관광재개는 김정은 체제에 있어서는 원산 국제관광특구하고 연계해서 굉장히 외화벌이의 주요한 사업입니다. 근데 이걸 무조건 하라 그랬는데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어떤 면으로 해서 또 다른 강경파가 제3의 인물이 굉장히 이 대남 전략전선을 총괄하는 인물로 등장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자, 그리고 지금 눈에 띄는 인물이 최룡해입니다. 그 얼마 전에 당 중앙위원회 비서직에서 해임이 됐었지만 복권을 했는데 이번에 또 장의위원 명단에 들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최용해가 발전소 건설에 대한 어떤 부진 문제 때문에 이제 하방 교육을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이제 복귀 가능성도 점치긴 했는데 복귀 시점이 마침 이번 그 사망과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좀 빠르다 이런 예감이 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복권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복권하는 초기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최용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항일 빨치산 세대로서 김정은 체제를 완성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북중 관계에서 최용해가 상당 부분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중 관계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제한된 의미나마 뭔가 최용해한테 어떤 임무를 부여할 가능성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김영관 노동당 비서가 사망을 하고 그 포스트 김양건이 등장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향후 대남 정책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대외 정책 자체가 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이제 김정은 제1비서가 노선을 이제 신년사를 봐야 뭐 방향을 알겠는데 이 인물이 사망했다라고 해서 기조가 바뀐다고 보기는 좀 예단 같고요. 왜냐하면 북한의 대외 정책이나 대남 정책의 총괄은 김정은 제1비서가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와서 그 실무자 역할, 그 회담을 할 때
그 재량권이 하나도 없는 인사들이거든요. 8.25 회담을 왜 합의할 때까지 나흘이 걸렸냐면 사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네. 지난달에 개성 당국 회담도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거 지침은 김정은이가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임무를 갖다 놔도 김양건이가 사망을 해서 대남 정책이라든가 대외 정책이 바뀐다? 이거는 아닐 수 있을 가능성이 크죠.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전옥현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